지금까지 몇 사람을 우리가 사례로 연구해 봤잖아요.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다 이미 생각이 되셨겠지만 유능함과 무능함의 특성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정직, 성실성,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렴하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뜯어먹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가 일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와. 자기 불로소득이 막 들어와.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흡혈귀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능한 사람들은 이 정직, 성실성이 없어요.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직, 성실성 첫 번째고, 이 유능한 사람의 특징은 학습 능력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 학습 능력이 없어요. 하던 짓을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철퇴를 맞았는데도 계속 그걸 합니다. 윤석열이죠. 조국입니다. 오늘 보는 고민정이 하는 짓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철퇴를 맞고도. 조국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고민정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문재인은요? 문재인 안 바뀝니다. 근데 이 학습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개념적 사고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적 사고는 인간의 정신 능력, 이성의 기능이 최고 수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이 없는 애들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댓글 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은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 내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야. 개념 없는 사람들이죠.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은 이 세 개의 영양 요소에 의해서 확 구분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막스 베버가 한 얘기가 있죠.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밀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지지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눈이 멀어.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안 보여.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균형 감각, 아우겐마스. 이것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안목을 붕괴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리감을 상실하는 거야. Distance loss guide. 거리감 상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항상 그 대상과 항상 거리감을 놓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거기에 다 빨리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보여.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거리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봐야 돼요. 거리감을 두고. 나의 이해관계를 잘라내고. 이랬을 때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개념적 사고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정직 성실하면 기본적인 리더십에 깔고 들어가요. 거기에 미래지향성도 있고 그 창의성도 있고 성취지향성도 있고 대인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뭐 너무 좋죠.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이 세계를 해석할 수도 없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데 독일 사람들이 학문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자연학문이라고, Naturwissenschaft, 영어로는 Natural Science죠. 우리 자연과학 할 때 독일은 그
학문, 그 지식체계, 이론체계 이것을 위센샤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투어위센샤프트는 자연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정신학문입니다. Geisteswissenschaften. Geistes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신. Seele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고 정신이라는 것은 Geist. 그 시대 정신, 그럼 Zeitgeist. Zeit라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있는 그 시대의 정신, Zeitgeist. 이거 해겔이 한 말인데, Zeitgeist.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때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Geist입니다. 정신이죠. 그래서 정신학문, 인간이 사유의 세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규정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 세계를 Geisteswissenschaften이라고 합니다. Human Science 또는 Humanities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학문은 기초학문, 자연학문 중에서 기초과학, 기초학문이 있어요. 그게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신학문에서의 기초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학, 경영학, 사회학 또는 이 법학 모든 이 사회과학 영역에 있는 것은 다 응용학문이고 기초학문은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 그렇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은 더군다나 역사학도 문학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죠. 경영학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경영학은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것이 실용적으로 쓰여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영학만을 공부해서는 그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간과 조직에 관한 이 세계에 관한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왜?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게 넓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학문이거든요. 마이크로한 작은 학문에 불과한 경영학이.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게 활용되려면 반드시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과 같은 기초 학문이 받쳐줘야 돼요. 자연학문도 똑같습니다. 공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자기 분야의 공학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대개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해요. 또는 식품공학, 그러면 화학, 생물학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문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과학 분야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초학문을 중시해야 돼. 그 노벨상 같은 경우는 기초학문에다 주잖아요. 우리 정신학문이 뒤떨어졌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취직도 안 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두 개의 자연학문과 정신학문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굉장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상호작용을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응용하여 우리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계가 바로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늘 그랬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내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서양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지난 200년, 300년을 보면 서양이 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우리 중국 그 문명이 동양이 서양 문명에 보다도 그 앞서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적 연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약 200~300년 동안은 서양이 이 동양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따시만하게 두꺼운 이 벽돌책인데 이언 모리스라는 양반이 쓴 스탠포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쓰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 책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연이라는 거야. 이 책의 결론을 맨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서양은 지리 때문에 지배한다. 서양이 지배했잖아요. 서양은 지리 때문에 지배한다. 생물학은 왜 인류가 사회를 발전시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생물학이. 사회학은 인류가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는지, 사회가 후퇴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리는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양이 지난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가르쳐준다. 지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물학과 사회학은 모든 시공간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 법칙을 제공하고 지리는 그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이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우연으로 해야 돼. 지리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런데 나는 이 총균세를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도 그렇고 그 책을 보면서 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서양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더 진화돼 가지고 더 머리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더 도덕적이고 그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야. 그 위대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 서양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기서 내가 얘기한 정신학문에서 기초학문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양에 없는 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동양에는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에 관한 학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양 삼국에서 전통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신, 창조주에 관한 신학,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전체가 신이기 때문에 자연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일부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야훼 하나님에 관한 신을 유일신으로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의 백인들이 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을 지배받는, 자연의 이론으로서 자연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분석하고 자연을 개념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우리에겐 신학이 없었죠. 창조주에 관한 이 자연신을 다 뭉개버릴 수 있는 이 우주의 창조주에 관한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 개념을 창조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가 서양을 덮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연신? 그건 뭐 창조주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건 다 개무시해도 되고 이건 분석해야 대상이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원시 시대부터 고대인들에 의해 심지어 오늘날까지 샤머니즘적인 자연신을 섬기고 있죠. 사이비 신흥 종교들도 비슷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창조주가 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내가 모르는. 근데 그거는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차이.
이 놀라운 차이가 결국은 오늘날 이언 모리스 교수가 쓴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 얘기의 해답을 저 나름대로 얻은 거죠. 이언 모리스 교수는 우연이다 이건.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거와 거의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 내용은 이 전개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죠.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지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